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를 가짜 뉴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가짜 논평은 더 나쁩니다. 국민은요, 거짓말하는 대통령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진실만을 말하기를 모든 캠프에 촉구합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주요 대선 후보들도 각기 바쁜 활동,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먼저 기호 순으로 좀 볼까요? 먼저 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4.3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지고 완결시키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는 이제 만 65세가 되어서 저도 이제 어르신복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어르신복지 책임지고 제가 다음 우리 제3기 민주정부에서 아주 해결해 드리겠다. 그런 약속 드리는 것으로 김성환 평론가님, 저 발언만 봐도 문재인 후보 참 여러 군데를 다녔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의 동선 일정을 한마디로 좀 압축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동선이었을까요? 지금 양쪽으로 공세를 좀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최대 접전 어떤 지역층, 유권층은 결국은 호남과 호남으로 대변되는 야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를 보면은 뭐 대구 가면은 2.28 민주화 얘기를 하고 광주 가면 5.18 얘기를 하고 또 제주로 가면 4.3을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야권 표심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일종의 역사 투어 같이 이런 이제 야권 표심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도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주겠다. 이런 공약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은 안철수 후보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동선도 거의 겹치죠. 대구 대전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가 다음 날 대구 대전을 가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호남을 가고 전주를 가면 또 문재인 후보가 다음 날 따라가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다른 지역 갔다가 그렇지 나한테는 호남이 있었지. 그리고 뒤돌아서 얼른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야권층 표심에 대한 어떤 구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기초연금도 똑같이 문재인 후보하고 같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겠다. 이런 공약도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고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도 이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상당히 많이 남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누가 대권을 잡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형편이라든지 사정을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 될 수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20일 동안 모든 후보들이 치열한 공약 경쟁, 특히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경쟁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발언 중에 제3기 민주정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뭐 교체가 되기도 하고 또 재창출이 된 적도 있었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는 일종의 재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3기 민주정부라는 표현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제가 굳이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었다라는 뜻도 좀 함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정부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힘이 되었던 아니면 정치권의 힘이 되었던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 적폐를 청산하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중도 보수 지형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정의를 향한 이 고통이라든지 산고도 중도 보수 지형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 통합이라든지 협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 모든 후보가 주장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게 일종의 갈라치기,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공약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들으면서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하. 최 교수님. 예. 지금 정 의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 표현이 싹 사라졌다는 느낌이 뭐냐면 바로 적폐 세력. 예. 이 표현이 지금 사라졌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박영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면서 그걸 네네. 강력하게 주장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다 보면 그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폐로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도 적폐냐 그러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거나 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적폐로 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대선에서는 유리하지 않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걸 분명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라고 얘기하는 순간 물론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적폐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모든 보수가 다 적폐냐. 이렇게 돼버리면 지지 세력이 빠질 수 있고 지금 확장성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네. 아마 이제 대선 정부에서 통합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집토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상태이니까 네. 중도 보수층,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는 중도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적폐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하. 통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적폐 청산이 나왔을 때 박진 변호사님 그 논란이 뭐였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분들 중에도 자신이 건강한 보수임을 자처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적폐, 즉 보수가 다 적폐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는 적폐청산이라는 모토가 먹힐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폐청산 계속 얘기를 하면 외연 확대가 불가능할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선거대책본부도 그렇고 네. 적폐청산이라는 말 자체를 빼버렸거든요. 아. 빼버림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어떤 그 집토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연도 보고 있고 네.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어떤 표심을 잡기 위한 방향을 잘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략을 좀 평가되고 잘 있습니다. 수정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어제 어떤 행보를 했는지 발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이 됩니다. 70억 수로에 대한 공범이지. 그럼 대통령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음 세탁기 들어갈 차례는 아마 문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탁기 들어갈 차례는. 정 의원님, 지금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하는 말을 보면요. 평소에 했던 말이 유세 때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른바 안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문찍김, 문재인 찍으면 김정은과 함께한다. 평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 홍준표 후보는 원래 발언이 굉장히 강하고 원색적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지금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 보면 10% 넘어서 이제 두 자릿수가 넘었다라는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기는 하지만 네. 지금 특히 영남 지방에서 확실하게 보수층만큼은 견인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독특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유세를 벌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안찍 뭐 네. 박이라 그러셨습니까? 안찍박, 문찍김. 네, 안철수 그런데 찍으면 박지원 사실 상황입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홍찍문이라는 말이 원래 먼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드를 찬성하는 유권자와 반대하는 유권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드를 찬성하는 유권자의 39%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네. 또 사드를 반대하는 유권자의 60%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 특히 영남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표를 확실하게 끌어들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충성도가 약한 그 유권자들이 그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네. 홍준표 후보로서는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을 확실히 견인함으로써 네. 자유한국당 내에 본인의 입지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형까지도 지금 고려하는 유세 전략을 피는 게 아닌가.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1, 2위를 다툰다면 저런 원색적이고도 평소의 스타일로 계속해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TV 토론도 그렇고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또 한 번 홍준표라는 그 후보의 인상을 강렬하게 그게 이제 오히려 그 선호도 말고 거부감을 더 강하게 하더라도 네. 적어도 보수표는 확실하게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 전술로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될 부분은 통합입니다. 아하,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홍준표 후보는 주로 전통시장을 누비고 다녀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특별한? 지금 뭐 슬로건도 서민 대통령을 내세웠잖아요. 안 어울리게. 안 어울립니까? 네. 이거 물론 이제 본인이 흑수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의 어떤 적통을 이어받았다.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민을 아우르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본인의 어떤 그 원색적인 발언대로 하더라도 그래도 서민 대통령이라고 이 자기 지지층을 좀 이렇게 넓혀서 외연 확장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민 대통령이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비난의 차원이 아니라 비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대선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색깔론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뭐 누구를 찍으면 김정은이 뽑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70억 수뢰를 했다거나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대통령이 된다 하던들 더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통합이나 이런 게 지금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고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맞게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집을 나가 있는 집토끼들한테 좀 더 어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집토끼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이런 막말 때문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요. 네네.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자,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행보도 좀 볼 텐데 어제는 그 문재인 후보가 다녀갔던 대구를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 발언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최 교수님. 예. 어제 행보를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안보 대통령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정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지금 지지율을 올리는 아주 그 기본적인 힘은 보수와 중도 측에 있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측을 향해서 뭔가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거죠. 아. 본인이 문재인 후보와 경쟁에서 또는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사실 안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보와 북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구에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구라는 곳이 갖고 있는 정서 자체가 보수적 성향이고 중도 측에도 보수적 성향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한마디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목소리를 저렇게 하는 게
조금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약간 좀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략을 바꾸신 것 같은데 목소리를 예전에 그러니까 본인의 평소 목소리 톤과 다르게 네. 웅변조에 뭐 어느 언론에서 소몰이 창법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조금 들을 때마다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걸 다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네네. 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노력한다라는 모습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저도 저 소몰이 어법이요? 저게 소몰이 창법이랍니다. 처음 들을 땐 인상적인데 네네. 자꾸 들으니까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드는 면은 있는데요. 안보 행보를 하고 대구 쪽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인식이 네. 문재인 후보는 왠지 그 중도에서 저 왼쪽으로 이념 정향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중도 보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사드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 중도 보수의 어떤 그런 성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 전에는 많은 패널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오히려 중도 표를 얻기 위해서 안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사드라든지 그 전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줬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는 중도 보수 지형에 있는 유권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토론에서 사실 이 토론에서 오히려 점수를 상대적으로 못 받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라든지 정책에 대한 내공이라든지 그리고 그 통합의 의지를 이 목소리나 이런 어떤 외연적인 게 아니라 네.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뭔가로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네. 앞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 얘기할 때 잠깐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다녀갔던 그 호남도 막 가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캠프에서는 상대방 후보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막 정보력을 막 알죠. 지금 예. 발휘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 특히 이제 양강 구도다 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한쪽이 호남에 가 있으면 한쪽은 지금 영남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쪽이 영남에 가 있으면 한쪽이 호남에 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두 사람이 동시에 맞닥뜨리는 경우는 사실 없게 하는 게 아마 서로 캠프의 어떤 그 방식 같습니다. 아하. 맞닥뜨려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아하.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네. 후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갔던데 안 가고 다음에 따라가고 가서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방식. 그래서 지금 보면 한쪽이 지금 따라가는 형국인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따라간다기보단 서로 지금 따라가는 형식이 돼버리고 다만 이제 두 사람은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후보라는 같은 경우는 영남에 지금 머물러 있는 네. 것처럼 보이고요. 또 다른 후보들은 서울 쪽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뭐 네. 그 사람들이야 움직이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안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아하. 자,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기호 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행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그분들 찍으면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에 나라가 위험해진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철수의 최순실이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즘 보수 코스프레를 제일 열심히 하니까 안 후보하고 먼저 하고 싶네요. 예. 제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첫째, 우리 집배원 또 우리 우정 노동자들처럼 이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지금 유승민 후보 얘기 중에 일단 상당 부분 인터뷰 내용만 보면 상당 부분을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공적이 돼버렸어요. 보수의 공적. 아하. 이렇게 돼가지고 네. 홍준표 후보한테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아하. 유승민 후보한테도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토끼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내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가져간 거 내놔 이런 겁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기가 있으면 당신들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당신들 책임져 주질 못하니까 네. 우리의 가치를 찾아서 보수의 가치를 찾아서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보수의 지금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하고 지금 심상정 후보 잠깐 나왔지만 저는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떤 대선판에서. 유승민 후보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결국 이제 이념이든 아니면 구도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보수의 가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도 싸움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같이 나는 것처럼 진보가 있으면 보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이후로 보수가 거의 자멸하다시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유승민 후보가 여기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보수의 가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꾸로 또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진보 정당으로서 이 진보성을 좀 더 띌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주장하고 그게 다른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이제 공약이나 이런 가치도 있다는 것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원님.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토론만 보면 뭐 모든 분들이 거의 동의하시던데요. 그 우파의 가치, 좌파의 가치 내지는 보수 진보의 가치를 잘 표현해준 두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유승민과 그다음에 제가 생각은 다르지만 심상정 후보의 그런 가치,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자기가 지향하는 걸 그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유권자들의 어떤 여론이나 투표로 이렇게 같이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 안철수 후보에게 내 표 내놔라 한다는 그 표현이 지금 보수를 자처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표를 모아도 여론조사만 보면 10%에서 15%입니다. 이것이 보수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이 처한 딜레마죠. 그러니까는 뽑아주고 싶고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찍는 순간 이게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그 심정적으로 바로 그런 우려를 또 잘 받아들이면서 활용하는 쪽이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또 박지원 대표가 가지는 어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유승민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아마 바른정당 내 일부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승민 후보가 가진 딜레마는 자칫하면 심상정 후보보다도 표가 더 안 나올 수 있다는, 뭐 보전받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갖고 바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지금 나온 바른정당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딜레마를 여전히 안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 후보들이 한결같이 고민이 다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KBS 주간 2차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최 교수님, 오늘 TV 토론회 역시 최대 관전 포인트는 후보자들이 원고 없이, 사전에 준비된 원고 없이 스탠딩 토론을 한다는데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혹시 오늘 TV 토론이 앞으로 지지율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대부분 본인이 후보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4분의 1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인, 그러니까 뭘 보고 바꾸겠냐고 물어봤더니 TV 토론이 그중에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100%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오늘 이제 토론이 미국식 토론 방식이거든요. 스탠딩 토론이고 원고 없이 하고 1대1로 물어볼 수도 있고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저런 모습이네요. 저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서서 얘기하고 원고 보지 않고 바로바로 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얼마나 정책이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고요. 당황한 모습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지난번 첫 번째 토론에서도 사실은 네거티브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검증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정말 저 후보가 자질이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네.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볼 때 스탠딩 토론하면 한 사람당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아하. 6분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사회자까지 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질문들과 답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은 이제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이란 거 할 때 이게 서서 원고 없이 막 말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스탠딩 토론의 어떤 좀 유리할 후보 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스탠딩 토론 한번 했습니다. 아하.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아하. 들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자주 어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될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유리 분리를 따져가지고 막 떠나가지고 상당히 아주 몰입을 할 거고요. 네. 막 그러다 보면 어쩌면 네거티브로 많이 갔을 때는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은 네. 결국 좀 정치적 얘기는 좀 안 할 것 같고 정책 얘기는 좀 덜 할 것 같고 네거티브로 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한 사람이 네.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지난 1차 TV 토론 때도 사실 세탁기 발언 등 나와서 이게 약간의 이 설전, 시청자분들마다 좀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말장난에 좀 그쳤다. 그런 평가 많았는데 오늘 원고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 나오셨지만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 흠집 잡기 그런 걸 보고자 한다면 이게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TV 토론의 딜레마인데요. 네. 이게 일종의 미디어 선거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미디어 선거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 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거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달리 진행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미천 드러내기 전략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천이 얼마나 있는지 네. 다 털어보겠다는. 그러니까 털다 보면은 결국은 말실수가 생기고 당황하는 표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버벅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를 많이 공격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바람과 기대하고는 좀 선거가 달리 가는 것 같은 네. 이게 미디어 선거의 또 한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가급적이면 후보들이 자제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미천 드러내기 전략을 사용한다면 네. 조금만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정 의원님, 오늘 앞서 이제 최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오늘 한 조간의 그 제목을 보니까 국민 10명, 유권자 10명 중 3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TV 토론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이 30%는 아직까지 부동층으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그중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네. 결국 그런 생각이 막상 5월 9일 날 네. 직접 투표장에 가서 찍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TV 토론이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저 토론으로 해가지고 순서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들고요. 네. 우리 김 평론가님께서 미천을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거 하려고 스탠딩 토론하는 거예요. 저는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책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상대방으로 공격을 받고 말이 안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여유를 보여주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고요. 또 사실 정책 얘기만 하면 좋은데 참 시청자, 이 네.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묘한 것이 네. 또 네거티브도 나와야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관심 있게 또 보는 측면도 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원색적인 공격 속에서 네. 어떤 방패를 쓰느냐 아하. 또 어떻게 예봉을 날리느냐 네. 그러면서 얼마나 정교하면서 또 저런 능력이 네.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내 네.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대외 정책에 있을 때 네.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외국의 원수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그 정교한 내지는 노련한 네. 외교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저런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울긋불긋하고 공격받았다고 그런 사람은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 마치 또 무슨 시장판에서 싸우듯이 자기 말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그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사실 그 시청자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10시 이후에 하는 TV 토론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한 가지 좀 유념할 부분들이 네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에서 그 TV 토론하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스탠딩 토론할 때 그때 힐러리가 트럼프를 압도했다고 그랬어요. 다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언론도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네. 근데 나중에 막상 투표하면 뚜껑 딱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TV 토론을 우리가 하긴 하되 그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호불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만약에 우리가 그걸 평가할 때도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거나 이래야지 누가 더 나았다거나 누가 더 잘했다거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있고 나중에 또 예측이 틀려가지고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0초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그렇습니다. 힐러리가 외국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훨씬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교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유권자들의 그 눈에 걸려 있었어요. 힐러리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트럼프가 가장 당황했던 게 심지어는 자기 딸에 대해서도 성적인 막말을 해갖고 확 떨어졌는데 그 다음 토론에 나와서 그걸 굉장히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거를 이제 대응하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TV 토론이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몇 차례 더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스탠딩 토론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전부 이 대본이 있어갖고 외우고 예상 질문이 있었는데 어디서 허가 찔릴지 모르는데 그걸 얼마만큼 대응하느냐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내공이 있느냐를 네.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다가올수록 말이 판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평소에 스트롱맨을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가 말 그대로 스트롱, 강한 발언을 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떤 모 인터뷰에서 네네. 집에서도 이제 좀 스트롱맨이냐라는 질문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집에서도 스트롱맨이다. 특히 집에서 설거지를 하느냐가 사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집에 설거지 하지 않는다.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이건 하늘이 정해져 온 거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자가 하면 안 된다면서 설거지나 빨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좀 되는데요. 실제로 저 인터뷰 상에서는 가정주부를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맞벌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고 또 그렇게 좀 해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명 보니까 이제 내가 했던 발언은 하우스와이프 전업주부를 얘기한 거다. 그렇죠. 같이 벌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맞벌이를 하면 커리어 우먼 이야기가 아니고 내 집사람은 이순삼 여사를 가리킵니다. 하우스와이프 전업주부라서 그런 거다. 커리어 우먼은 같이 버는데 가사노동도 당연히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나가서 돈 벌고 돌아와서 너만 밥 지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쁜 놈이다 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예. 어떻게 서둘러 해명을 잘한 건가요? 아니요, 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집에서 가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저는. 가끔, 네. 가끔. 늘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물론 와이프도 일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는요, 막말보다 저게 더 나빠요, 사실은. 저거는요, 여성 유권자들한테 엄청난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당선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하우스와이프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에서 하는 노동이요. 저도 이렇게 가끔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노동인지 몰라요. 밖에서 하는 일보다 집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노동력이 큽니다. 그걸 정말 돈으로 한 사람, 월급으로 한 사람이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그 집에 계시는 부인분들한테. 그런데 집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여자가 해야 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니까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저런 사고방식은 물론 홍준표 후보 그 나이에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저런 발언 자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남편분들한테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 후보를 떠나서 열심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집에서 정말 아이들 키우시고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일주일만 바꿔서 해보라 그러면요. 절대로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왜 저런 발언을 계속 하는지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네. 스트롱하다는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거 자체가 본인의 선거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 얘기 나온 김에 다른 발언도 한번 좀 짚어볼게요. 홍준표 후보는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자신은 그런 거 싫어한답니다. 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보는 분도 있지만 성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동성애자,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2011년에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고 한 건 농담이다. 대학 시절에 미팅을 나온 이대생이 자신한테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라고 묻길래 내가 나온 데는 당시 대구에 있는 삼류고였다. 1류, 2류, 3류 할 때요. 3류 고등학교였다. 그걸 듣자마자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그 여성분이 나갔나 봐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순삼 여사가 남편 홍준표 후보에 대해 얘기합니다. 남편이 막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말 못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다 계산내로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네. 그 홍준표 후보가 남들이 못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정치권 안에서 독고다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이 감히 못하는 말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조금 전에 그 여성에 대해서 전업주부 아마 젊은 전업주부들은 홍준표 후보 저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또 그런 막말 이게 보수의 어떤 상징은 아닙니다. 보수라는 그 가치가 따로 있는데 그 마치 또 그것 자체가 꼭 보수라고 등치시킬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어되고요. 네. 그 이화여대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 소위 아까 표현하신 계집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것 때문에 단초가 돼서 본인이 당대표에서 하차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정말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사건을 계기로 일어나는 대선이라면 그 다음 대선과 그 이후의 정치와 우리의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홍준표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책임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계산된 측면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연 확대를 하기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되고 특히 보수층 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저런 말들 했을 때 또 주위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라는 얘기도 표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보수층이 봤을 때는 아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대 같은 경우도 발언을 해명함으로써 그 자리에 왔던 이대 학생이 왔어요. 이대 학생한테 미안하다. 그 얘기도 사실 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 일부러 막말한다기보다는 계산적으로 좀 하는 측면이 아닌가. 뭐 표를 일부러 깎아먹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걸 계산으로 해서 저렇게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홍준표 후보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경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막 치고받고 오히려 치고받으면서 막 피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관중들이 더 박수를 쳐주거든요.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종격투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등 돌리고 가버리겠죠. 그렇지만 본인을 바라보는 그 관객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환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보수 쪽 오히려 스트롱맨을 원하는 그 어떤 우리 사회의 그 극우든 아니면은 홍준표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그 관객들을 향해서 계속 더 열심히 치고받으면서 더 열심히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본인의 지지자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전략들을 좀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얘기해 볼까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자기 당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지금 전국을 또 뛰고 있는데 유세 과정에서 말 실수가 나왔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얘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딱 발각에 내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제가 제일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겁니다.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재인입니까?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실수를 한 걸 또 즉석에서 얼른 만회한 것은 뭐 보입니다만 갑자기 또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제인데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말이 한 번 꼬이면요. 바로 잡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속마음 드러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요새 많이 하다 보면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 정신 없고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고 네. 이제 했다가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네. 문재인 후보라고 바꿔서 얘기할 정도로 사실 정신없이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더라고요. 아하. 얼마나 열심히 호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지. 네.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받고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뭐 상황이라는 평가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호남의 후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결국 이제 호남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는 사실은 이 협조 관계이기도 하지만 갈등 관계이기도 했어요. 그동안에 당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뭐 상황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박지원 대표가 호남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할 때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지역 감정 조장하거나 이런 발언들도 막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니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전에 들으신 저 발언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논평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정준길 대변인이요. 박지원 대표 속마음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본가인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다. 최 교수님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는 보수의 지지자들 또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김성환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해도 하필이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구설수 오르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저기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못했으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재인이 돼야 됩니다 이랬더니 거기 청중들이 황당해가지고 안철수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간 당황해서 제가 실수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저거 자체도 제가 뭐 잘못한 걸 인정하고 네. 안철수를 지지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약간 이제 스텝이 꼬인 것 같고 네. 박지원 이제 대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김성환 선생님도 지적했지만 지역 감정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사실 지역 구도가 거의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에서는 지역 구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호남에서도 사실은 뭐 40%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TK 지역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무슨 진보 보수니 지역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 논란이 또는 여건이 되지 않는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섰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유은혜 의원이죠. 페이스북 계정에 보면 네. 지금 안희정 후보의 아들이 강화문 광장에 와서 유세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엄지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분이 아들이에요? 그렇죠. 안정균 씨. 안정균 씨인데요. 네. 지금 캠프에 직접 합류를 했고요. 근데 왜 안희정 지사 대신에 왔느냐? 네. 알다시피 공직선거법상에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원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빠 대신에 가장 분신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아들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아들을 안희정 지사가 보냈는지 아니면 이제 성인이니까 네. 본인이 아마 나왔겠죠. 네.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저때 경선 과정에서 직접 또 아버지를 아버지 위했네요. 선거 운동을 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잘생겼네요. 네. 왜 아버지가 좀 닮았나요? 하여튼 이 외연 학대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게 쫓아오니까 네. 안희정 직접 못 내니까 아들로서 카드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민주당 캠프 입장에서는 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대선 주자를 평가하려면 그 대선 주자들이 살아온 이 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그 표를 찍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 후보들의 가족사를 한번 좀 짚어볼 텐데 기호순 좀 가볼게요. 문재인 후보. 먼저 최 교수님. 예. 일단 실향민 아버지 밑에서 그렇죠. 컸다. 이게 지금 눈에 예, 들어옵니다. 그 실향민 아버지 밑에서 컸고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주 어렵게 생활한 걸로 돼 있어요. 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세대 희생으로 사실은 성장했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대북관도 저는 그랬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향민으로 살다가 내려오신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향민으로 왔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실향민으로 와서 살다 보니까 인생을 힘들게 살았고 네. 본인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 한 권을 사와서 줬다. 그리고 자기 누나가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누님 같은 경우도 보통 예전 다 그랬어요. 저희가 클 때도요. 보통 집안에 누나가 있으면 누나는 대학 진학 안 하고 상고 졸업해서 여상 졸업해서 돈 벌고 동생을 키우는 이런 스타일로 계속 그 가정을 이끌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문재인 씨가. 아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나가 여상을 졸업하시고 바로 취직을 해서 동생 학비를 대주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 보면 네. 이제 본인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고 본인이 뭐라고 예전에 얘기했냐면 저술에서 네. 본인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네. 본인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평생 변호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한 걸 보면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 아버지의 그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향민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생의 멘토로 아버지를 꼽기도 했다는데 지금 아버지는 작고하셨고요. 고 문용형 씨인데요. 지금 작고하셨고 정 의원님 이 가계도를 보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가계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문재인 후보에만 비단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즉 자기의 가족들도 이제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행동 거지를. 네. 아마 저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족들을 잘 건사하는 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된다면요. 뭐 비단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의 그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들마다 특히 그 뭐 아들 비리 뭐 심지어는 이제 자식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비선 비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그 청와대에 보안 손님 들여서는 안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 친인척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비선이라는 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네.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이 그런 교훈과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내면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 이동만 있으면서 그거는 관성처럼 문화처럼 예를 든다면은 그러한 그 비리뿐만 아니라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을 가지고 네네. 그런 것까지 다 그 발본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 후보들 그동안에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네. 대체로 뭐 계룡남이라 그럽니까? 개천에서 용이 되든지 네. 아니면 엄친아들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미화되다가 이게 이제 임기가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또 5년 단임제에서 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어떤 그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가 네. 임기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 즉 퍼스트 레이디가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 일단 문 후보를 보면요. 그 부인 김정숙 씨, 김정숙 씨는 문 후보 못지않게 다른 일정으로 지금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박 변호사님. 네. 그 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여사의 만남도 뭐 러브 스토리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영화입니다. 있어요. 영화로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요? 아주 러브 스토리가 네. 아주 애잔합니다. 이 당시 이제 그 시위도 많이 하고요.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경희대 재학 시절에 네. 비상 학생 총회 열어서 이제 시위하는 과정에서 네. 교문에서 체류탄을 이제 맞았는데 체류탄이 좀 응축된 체류탄을 맞은 것 같아요. 맞다기보다는 옆에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절해 있었는데 네. 기절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누가 손수건을 갖고 물에 묻혀가지고 닦아주고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지금 김정숙 여사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첫사랑이 첫사랑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러브 스토리 돼가지고 결국은 아내와 만남을 이어준 오작교가 체류탄입니다. 응축 체류탄 때문에 결국 만나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 말을 조금 덧붙이면 네네. 사실은 그 전부터 1년 전에 그 사건이 터지기 1년 전에 법대에 무슨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에 보면 무슨 대학 학과별로 행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축제 때. 네. 그때 아마 파트너를 한번 간 것 같아요. 음대생이었는데. 네네. 그때 처음 안면을 텄는데 아하.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은 교내에서 이렇게 지나치면 목례만 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그 사귀었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네. 그 사건이 터지는 날 네. 그 김정숙 여사가 물을 묻힌 손수건으로 문재인 후보를 닦아주면서 네. 그리고 이제 고백도 그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하셨어요. 어. 술 드시다가 네. 가서 제인아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빨리 말해.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알았어 하고 그냥 대답하고서 결혼이 약속이 됐다라는 그런 일화도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재밌는 러브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음모론적 시각이요. 네네. 김정숙 여사가 미리 점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만났잖아요. 축제 때 만나가지고 파트너로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만나서 이미 사실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당시에 이제 유신반대 투쟁할 때도 혹시 다치지 않나 이런 것도 살핀 다음에 최루탄 맞았을 때 짜잔 나타나가지고 네. 이게 닦아주면서 인연을 만든 거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한번 러브 스토리를 파헤쳐봤습니다. 자,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얘기 해볼게요. 뭐 지금 흑수저다 그리고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정 의원님, 근데 진짜로 홍준표 후보의 삶 자체도 앞서 이제 계룡난 말씀하셨잖아요. 개천에서 용난 그런 삶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그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몇 번 언급을 했었고요. 네. 변방인가요? 그런 책이 있었는데 보면은 항상 그 자기가 어떤 그 센터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늘 주변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그 뭔가 정치권에서도 이제 중심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피력하는 거고요. 네. 또 홍준표 후보의 그 부인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안에 있는 은행의 은행원이었던 것이요. 아하, 네. 그래서 아까 뭐 2대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렇게 바람을 맞고 이제 진정한 그 배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그 모든 5 후보의 스토리가 아주 아름답게 인구에 회자되다가 이제 당선이 되는 그 이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또 이야기가 좀 이제 영광스럽게 미화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길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그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박 변호사님 앞서 문재인 후보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었다면 홍준표 후보는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이 3호곡을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러는데 홍준표 후보는 가장 존경하고 멘토가 어머니라 그럽니다. 뭐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김구 선생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문맹이라 그러거든요. 글자를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늦게 아마 39에 낳고 네. 그때만 해도 아주 늦게 늦둥이 같이 낳았는데 네.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네. 정말 네 여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네.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홍준표 후보의 인생의 멘토는 엄마다라면서 이렇게 애잔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엄마 사랑은 아들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지금 두 후보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흥남 농고 나오고 당시에는 엘리트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까지 했는데 결국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피난을 온 과정에서 그때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좀 무능력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아버지는 그 대릴 사이로 들어왔고 그 집안에 돈도 많았는데 그걸 다 혼자서 탕진했다고 얘기가 되고 이러면서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집안에 기여한 바가 없고 어머니가 뭐 양은 그릇 장사니 막 그 행상처럼 그렇게 고생해서 홍준표 후보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아들적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보통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그 능력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아버지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한테 더 기대하고 어머니를 좀 더 존경한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만약에 딸의 시각으로 봤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박 변호사님, 홍 후보의 그 두 아들이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스라이 두 아들이 있는데, 뭐 며칠 전에 이제 기사도 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첫 TV 토론 이후에 큰아들인가요? 이 카톡으로 아버지를 응원한다. 아버지가 꼭 당선될 것 같다. 응원의 뭐 카톡도 보냈다 그런. 맞습니다. 아들이 둘이 정석 씨, 정현 씨 둘이가 있는데요. 두 아들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특히 첫째는 뭐 좀 괜찮다는 표현은 그렇던데 둘째는 좀 홍길동, 자발적 홍길동이거든요. 아버지로 부르고 싫다. 군대 입대할 때도 사실은 해병대 이제 입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해병대 가는 것도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염색도 하고 이래서 조금 이게 좀 밝다 해야 되나요? 좀 아버지의 어떤 그가 좀 다르게 생활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두 아들이 또 홍준표 후보에게는 더 든든한 응원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근데 최 교수님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렸다면서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의원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의원을 열어서 그 의원을 열었던 지역이 판자촌이었대요. 예전에. 근데 거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치료비를 절반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어떤 소년은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는 소년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치료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안철수 후보의 아버님이 그 모습을 사실 안철수 후보가 계속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많고 또 본인이 기부하거나 남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산 범천동에서 범천 의원을 운영하시면서 보여줬던 그런 희생정신, 남을 돌보는 정신이 결국 안철수 후보에도 그대로 전달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특징을 보면요. 그 어머니가 존댓말을 썼대요. 계속 본인한테. 그 택시를 탄 일화가 있는데 택시를 이게 잡아주시면서 아들한테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보통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물어본 거예요. 형수님이세요라고 했더니 아니 어머님입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그랬대요. 저렇게 하시는 어머님이라면 정말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본받아서 지금도 부인한테 계속 존댓말을 쓰고 저는 좀 놀라웠던 것은 부부싸움 할 때도 존댓말을 하는데요. 이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부부싸움 하는데 존댓말을 쓰면 싸움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은 안철수 후보가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안철수 후보 뭐 여러 차례 지금 얘기 나옵니다만 의사 출신이면서도 백신 연구소 또 이 경영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 또 자기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부전자전이라는 얘기를 들을 법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부친도 역시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40대 때 부산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50대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가 이제 좀 그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은 안 좋은 건 아니죠. 원래 뭐 출생이 그러니까 그 금수저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또
그 부친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도 의대를 갔지만 결국 뭐 바이러스 백신 만들고 네.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네. 그 안철수 그 후보의 부인인 김희경 여사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잖아요. 네. 성균관대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한 15년 정도 병리학 교수와 의사 생활을 하다가 네. 또 그것도 마흔이 됐을 때 그만두고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서 법대에 또 입학을 한다고. 네. 이 뭔가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아하. 어떤 그 뭔가 유전적인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는 집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동생, 매제 모두 흰가운 출신, 즉 의사 출신, 의사 패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씨는 서울대 의대 교수고요. 의사 패밀리네요. 안철수 후보는. 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도 좀 보겠습니다. 유수호 전 의원 뭐 이제 지금 작고 하셨죠? 네, 작고 하셨고 그 대쪽 판사로 유명했던 분이다. 지금 그런 얘기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유 전 의원, 그러니까 유수호 전 의원 같은 경우 1971년 대선 때 그때 당시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유리하게 득표를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서슬이 펄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법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법을 벗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처음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을 때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유수호 의원도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다가 결국 법복을 벗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부모 간의 그런 관계가 결국 자녀인 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판사 출신인 부친께서 나중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아까 안철수 후보도 얘기하셨지만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유복한 과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육도 잘 받으셨고 그런 대쪽 같은 정신, 즉 판사 출신 아버지의 대쪽 같은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내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만들어낸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이랬대요. 그 대쪽 판사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유승민 후보에게 평생 좌표로 남을 말을 했답니다. 승민아, 의협심을 가져라. 절대 비굴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언제적 했던 말이냐면 함께 아들과 아버지가 무협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당시 중학생인 유승민 후보의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답니다. 네. 아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비단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모가 됐든 위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그 배경이 어떤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다섯 후보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으면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입신양명 그리고 분노와 좌절과 역경을 딛고 뭔가 이렇게 그 꽃처럼 피어오른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또는 직위는 그런 어떤 자신의 능력 그런 거에 더해서 그 더불어 뭔가를 하고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뭐 그게 의협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성격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흑수저냐 금수저냐 흑수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그 삶을 살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정말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봐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공익에 대한 소명감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나라의 지금 이념 갈등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균형 잡힌 관점과 시각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그 인상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 박 변호사님. 앞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가족은 의사 패밀리였다면 유승민 후보는 법조인 집안이다. 상당히 대구에서 상당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유수호 판사, 유수호 의원을 했고요. 형이 있습니다. 유승정 씨인데요.
남부지방법원장을 마치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아하. 또 이제 그 누나 유진희 씨가 있는데 네. 그 남편이 또 유명한 대구 법원장 출신의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구에서 아주 뭐 잘 나간 남편이 맞는 잘 나가는 법조인들은 다 유승민 그 집안 쪽 아하. 사람들이 그래서 법조 패밀리라고 이렇게 말해도 네. 될 정도로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네. 또 유승민 의원 하면 뭐 국민 장인으로 불릴 만큼 뭐 이제 딸 유승민 담씨죠. 유담씨가 이때 저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20대 중반이라서 네. 저 미모 때문에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한번 삶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제 저희가 짚어보는 후보 중에 이제 유일한 여성 후보인데 지금의 심상정 후보가 있기까지는 김성환 평론가님, 네. 남편 덕분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입장이 좀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후보는 다 남성인데 네. 지금 심상정 후보는 여성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남편은 뭐 할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요? 네. 어. 그러니까 그만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아하.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노동운동을 함께한 사이고 네. 저 마을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해요. 이승배 네. 마을학교 이사장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하던 일이 출판업이었는데 심상정 의원이 후보가 네. 정계로 이제 입문을 하면서 네. 그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래서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뒷바라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은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진보 성향의 후보잖아요. 네.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이 뭐랄까요? 이 가사일이나 남녀 어떤 평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또 네. 아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이 안 되는 후보가 많은데 네. 그런 면에서는 말하고 행동이 실천이 같이 되는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이제 최 교수님, 예. 어느 후보든지 자기 앞서도 뭐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각각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심상정 후보에게는 어머니가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심상정 후보가 이제 노동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노동운동 하다 보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게 구로 동맹 파업이라고 해서 네. 그때 당시에 1985년대 한국 노동사에서 큰 어떤 획을 그었던 사건인데 아하. 그 사건 때문에 9년간 수배 생활을 했어요. 아. 심상정 후보가. 그때도 어머니는 사실은 이런 운동을 하는 걸 싫어하셨대요. 반대하셨고 아하. 심상정 후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커졌으면 바랬는데 네.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노동운동에 본인이 투신을 했고 네. 그러면서 9년이라는 동안 수배 생활을 할 동안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남 이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빠나 누나가 준 돈, 이런 돈, 언니가 준 돈을 모아서 심상정 후보한테 지원해주는 네.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고 해서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남편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남편이 모든 걸 다 접고 아내를 돕기 위해서 가사에 전념하는 모습도 네. 고맙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해주고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아하. 아이도 키워주시고 이런 아하. 일을 했다고 하니까 네. 심상정 후보도 어머니에 대해서 아마 큰 어떤 그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이랬답니다. 심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는데 이랬답니다. 당시에 야, 네가 사인한 책 좀 보내라. 우리 집안의 그 어른이 네 지역구에 사신다 하더라 하면서 딸을 위해서 대신 지역구 관리를 해주셨답니다. 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그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때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회활동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시절이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도 그런 시절을 살았죠. 조금 전에 뭐 아이를 봐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젊은 엄마들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네. 이러한 그 얘기들을 보면 우리 어떤 그 현대사의 네. 단면들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아하, 네. 역시 후보들의 이 살아온 이 배경을 보면 역시 든든한 지원군은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후보들 바닥 민심 확인하러 재래시장, 전통시장 다니시던데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바닥 민심인지 바닥난 민심인지요.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